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소독약 냄새가 목구멍까지 타고 올라왔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 벌써 사흘째였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문제는 돈이었다. 언제나처럼 돈이 문제였다. 수술비만 8천만 원. 우리 가족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 시간도 없었다. 아버지는 작은 치킨집을 하셨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다. 장사가 안 됐다. 빚이 쌓였다. 사채까지 손을 댔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를 하셨다. 동생은 고등학생인데도 편의점 알바를 했다. 나는 대학을 자퇴했다. 카페, 편의점,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래도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돌리니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네, 저인데요. 저는 YJ그룹 법무팀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YJ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다. 백화점, 호텔, 건설까지 안 하는 게 없는 대기업. 그런 곳에서 왜 나를 찾아온 걸까? 무슨 일로 저를? 회장님께서 한서연 씨에게 제안하실 게 있다고 하십니다. 박 실장은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YJ그룹의 막내 아들 윤재혁. 석 달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의사들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회장은 손자가 혼자 죽는 걸 원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결혼시키고 싶어 했다. 그 상대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왜 하필 저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조건이 맞아 떨어졌으니까요. 박 실장은 차갑게 말했다. 가난하고 절박하고 배경이 깨끗하고 쉽게 말해서 조종하기 쉬운 여자라는 뜻이죠. 모욕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결혼을 승낙하시면 한서연 씨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해 드립니다. 아버님의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도요. 동생분 대학 졸업까지 학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와 결혼하는 것. 평생 간병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을 통째로 포기하는 일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오늘 자정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제안은 무효가 됩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는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다. 조항은 간단했다. 윤재혁의 법적인 아내가 될 것. 재산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지 않을 것. 외부에는 행복한 부부인 척 연기할 것. 그리고 윤재혁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킬 것.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다. 아니,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골목 어귀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야, 한서연. 그들이 나를 보고 소리쳤다. 오늘까지 5천만 원 안 갚으면
너희 엄마 어디로 보낼지 알지? 동생 놈도 가만 안 둬. 나는 뒤돌아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골목 어기 편의점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휴대폰을 꺼냈다. 박 실장의 명함을 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를 걸었다. 결정하셨습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계신 곳으로 차를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10분 후 고급 세단이 도착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다. 차에 타자 박 실장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환영합니다. 예비 사모님. 예비 사모님. 그 말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달렸다. 30분쯤 지나 거대한 저택 앞에 섰다. 담장만 3미터는 넘어 보였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은 궁전 같았다. 넓은 정원, 분수대, 대리석 건물. 드라마에서나 보던 풍경이었다. 여기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박 실장이 말했다. 지금부터 이곳이 사모님의 집입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대문으로 들어서니 집사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집사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2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도련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집사가 한방 앞에서 멈췄다. 여기가 사모님의 방입니다. 문이 열렸다. 방은 내가 살던 집보다 넓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화장대. 모든 게 최고급이었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 휠체어가 보였다. 그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윤재혁? 사진으로만 보던 남자였다. 사고 전에는 잘생긴 외모로 유명했다. 경영학 석사 출신에 회사 일도 잘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남자는 달랐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빛, 다리 위에 놓인 담요. 그는 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가 말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윤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도련님은 사고 이후로 말씀을 거의 안 하십니다. 집사가 설명했다. 그저 옆에 계셔주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사가 나가고 방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어색해서 창가로 갔다. 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왜 왔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윤재혁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돈 때문이지? 네.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 솔직하네. 그가 비웃듯 말했다. 좋아. 그럼 계약대로 하자고. 당신은 여기서 인형처럼 있으면 돼. 내 곁에 있는 척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당신 가족은 평생 편하게 살 거고. 그는 다시 창밖을 봤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방 한쪽 소파에 앉았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틀 후 간단한 혼인신고를 했다.
식은 없었다. 가족도 하객도 없었다. 구청 직원이 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렇게 윤재혁의 아내가 됐다. 법적으로만. 저택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아침 6시면 집사가 와서 깨웠다. 사모님 기상하셔야 합니다. 도련님 아침 식사 준비하셔야죠.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요리사가 이미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냥 접시에 담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리사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는 쟁반에 음식을 담아 2층으로 올라갔다. 윤재혁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식사 가져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탁자에 음식을 놓고 나왔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다. 저택을 돌아다녀 봤지만 갈 곳이 없었다. 거실에는 윤재혁의 어머니인 강 여사가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비싼 옷을 입고 보석을 걸친 모습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했다. 강 여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내가 그 애구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려 있었다. 재혁이 옆에서 조용히 지내기만 해. 괜히 나대지 말고. 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강 여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넌 돈 받고 들어온 애야. 마님이라고 불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네, 마님. 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가봐.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복도에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당할 게 뻔했다. 간호사가 와서 윤재혁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리 마사지 해드려야 합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요. 나도 거들었다. 윤재혁의 다리를 만졌다. 차갑고 딱딱했다. 감각이 없는 다리. 평생 걷지 못할 다리. 아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느낌이 없어. 그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프지도 간지럽지도 않아. 그냥 없는 거야, 다리가. 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다. 마사지를 끝내고 간호사가 나갔다. 방에 또 우리 둘만 남았다. 미안해. 갑자기 윤재혁이 말했다. 뭐가요? 당신 인생 망쳐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 선택이었어요. 거짓말.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잖아. 우리 둘 다 알아. 맞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소파에 누웠다. 윤재혁은 침대에 있었다. 같은 방을 쓰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잘 자요. 나는 작게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적응했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윤재혁 곁에 있고, 저녁에는 간호사와 함께 재활 운동을 도왔다. 말은 거의 없었다.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 있었다. 윤재혁은 잠든 것 같았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쿵. 나는 벌떡 일어났다. 윤재혁이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다. 어떡해요? 나는 달려갔다. 괜찮아요? 됐어.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혼자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하반신에 힘이 없었다. 그는 팔로 몸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안 됐다. 도와드릴게요. 싫어. 그가 소리쳤다. 건드리지 마. 나는 주춤했다. 윤재혁은 계속 시도했다. 땀이 얼굴에 흘러내렸다. 10분쯤 지났을까? 그는 포기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팔로 그의 상체를 받쳤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사고 이후로 체중이 많이 줄었나 보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고마워. 그가 작게 말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날 밤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윤재혁은 이따금 나에게 말을 걸었다.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대학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무슨 과? 간호학과요. 그가 피식 웃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돌봐주나 보네. 아니요, 그냥 가족을 돌봐야 해서 배운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간호하는 법을 익혔어요. 윤재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아니야, 힘들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도 알아, 그 기분.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사고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갔다가 당했어.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지. 친구 둘은 죽고 나만 살았어. 하지만 이렇게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그런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다행? 그가 비웃었다. 이게 다행이야?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기적 같은 건 없어.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열심히 그를 돌봤다. 재활 운동도 함께 했다. 의사가 추천한 물리치료도 빠짐없이 했다. 윤재혁은 처음에는 귀찮아했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안 나을 텐데. 그래도 해야 해요. 왜?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하지만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면 되잖아. 우리는 매일 오전 2시간씩 운동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상체만 일으키는 것도 힘들어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스스로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됐다. 휠체어로 옮겨 탈 수도 있게 됐다. 잘하고 계세요. 나는 격려했다.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예전에는 마라톤도 뛰었는데 지금도 충분히 대단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넌 참 긍정적이야.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다. 어느새 석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다. 밖에 나가고 싶다. 윤재혁이 말했다. 정원이라도 좀 돌아볼까요? 응. 나는 그를 휠체어에 태웠다. 처음으로 방 밖을 나갔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가 정원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다. 좋다. 윤재혁이 눈을 감았다. 이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우리는 정원을 천천히 돌았다. 분수대 옆에서 멈췄다. 여기 경치 좋네요. 응.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놀았어. 형이랑 술래잡기도 하고. 형이 있으세요? 있었어.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10년 전에 죽었어. 죄송해요. 괜찮아. 그가 손을 내저었다. 오래된 일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네.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나는 미소 지었다. 저도 고마워요. 내가,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제 가족이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마운 거야? 아니요. 나는 그의 눈을 봤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서요. 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착해? 네. 난 당신을 돈으로 산 놈인데, 하지만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진심을 말했다.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냥 하늘을 올려다봤다. 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왜요?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이잖아. 그게 제 장점이에요. 나는 웃었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다. 윤재혁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무슨 책이에요? 경영학 책. 그가 책을 보여줬다. 회사 일 공부하는 거야. 다시 일하실 생각이세요? 모르겠어. 그가 한숨을 쉬었다.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머리는 멀쩡하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똑똑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상황을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넌 정말 특별해. 제가요? 응.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봤을 때는 평범한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더라. 넌 강해.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저는 강해. 그가 다시 말했다. 나보다 훨씬 강해. 우리는 한참 동안 눈을 마주봤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야겠다. 나는 황급히 소파로 갔다. 잘 자요. 응, 잘 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윤재혁은 그냥 계약 관계일 뿐인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부엌에서 강 여사를 마주쳤다. 마님,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했다. 강 여사는 나를 차갑게 쳐다봤다. 재혁이랑 정원 나갔더라고? 네, 잠깐 산책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저는 함부로 밖에 나가지 마. 강 여사가 말을 끊었다. 재혁이가 다치면 어쩌려고? 조심했습니다. 조심하면 다야?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내 주제에 뭘 안다고 함부로 행동해? 넌 그냥 돈 받고 온 애야. 재혁이 엄마 행세하지 마.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참았다. 죄송합니다.
됐어, 나가. 나는 식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방문을 열자 윤재혁이 나를 봤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거짓말. 그가 내 얼굴을 자세히 봤다. 울었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가 주먹을 쥐었다. 내가 이 꼴이라서 당신이 고생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아요, 정말. 하지만 윤재혁은 계속 미안해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다정해졌다. 밥을 먹을 때도 내 이야기를 물어봤다. 가족들은 잘 지내? 네, 아버지 수술 잘 끝났대요. 다행이다. 동생도 대학 입학했어요. 좋겠다. 그가 미소 지었다. 내 덕분이네. 저희 덕분이죠. 나는 그를 봤다. 당신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해줬잖아요. 그건 그가 말을 흐렸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뭐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이상했다. 분명 뭔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며칠 후였다. 나는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다. 저녁에 간호사가 왔을 때였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간호사가 말했다. 다리 감각 테스트 해봐야 해서요.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간호사가 바늘로 윤재혁의 다리를 찔렀다. 느껴지세요? 아니요. 윤재혁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간호사는 여러 곳을 찔렀다. 허벅지, 종아리, 발목. 역시 감각이 없으시네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간호사가 발바닥을 찔렀을 때 윤재혁의 발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간호사는 못 본 것 같았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간호사가 정리하고 나갔다. 방에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윤재혁을 쳐다봤다. 그는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재혁 씨, 왜? 아까 발가락 움직였죠? 그가 굳었다. 책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뭐라고? 간호사가 발바닥 찔렀을 때요. 나는 다가갔다.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착각이야.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봤어요. 윤재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들켰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다리의 감각이 조금 돌아왔어. 나는 숨이 멎었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 한 달 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말하면 안 되니까. 무슨 소리예요? 복잡해. 그가 이마를 짚었다. 설명하기가. 설명해 주세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제발이요. 윤재혁은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 사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네. 누군가 계획한 거였어.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가요? 내 사촌. 그가 이를 악물었다. 윤태준. 윤태준. YJ그룹 상무이자 후계자 경쟁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다. 사촌이 왜? 회사 때문이지. 윤재혁이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거든. 태준이는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날 없애려고 한 거지. 그럼 지금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면 또 뭘 할지 몰라.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숨기신 거예요? 응. 간호사도 몰라요? 간호사는 태준이가 심어놓은 사람이야. 윤재혁이 말했다. 내 상태를 보고하고 있어. 그래서 일부러 연기하는 거지. 회복 안 되는 척. 모든 게 이해됐다.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실장은 아세요? 응,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럼 왜 저한테는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재혁은 한참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다르니까. 뭐가요? 당신은 그가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진심으로 날 대해줬잖아. 돈 때문에 온 사람인데도 당신은 날 불쌍하게 보지 않았어.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지.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는 그리고 믿고 싶어.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을.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도와줄게요. 나는 말했다. 뭘? 당신을 지키는 거요. 위험해.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강하니까요. 그가 피식 웃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넌. 그런가요? 응. 그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우리는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눴다. 윤재혁은 모든 걸 설명해줬다. 윤태준이 어떻게 사고를 계획했는지, 어떻게 간호사를 매수했는지,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태준이는 지금 회사를 장악하고 있어. 임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된 걸 알고 충격 받으셔서 더 이상 회사 일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거를 모아야 해. 윤재혁이 말했다. 태준이가 사고를 조작했다는 증거. 그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태준이 집에. 어떻게 아세요? 박 실장이 알아냈어. 그가 설명했다. 태준이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어. 자기가 뭘 했는지 일기처럼 써두지. 그럼 그걸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문제야. 윤재혁이 한숨을 쉬었다. 태준이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 나는 생각했다. 제가 할게요. 뭐? 제가 태준 씨 집에 들어갈게요. 미쳤어? 윤재혁이 놀라서 말했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전 할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차피 여기 사람들 저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돼요. 윤재혁은 고민했다. 정말 위험해.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왜? 당신이.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가 눈을 크게 떴다. 서연아. 저 알아요.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이게 계약이라는 거. 하지만 어느새 제 마음이 변했어요. 나도. 윤재혁이 속삭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공기가 달라졌다. 그가 천천히 내 손을 끌어당겼다. 서연아. 네. 난. 그가 고백하려는 순간이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도련님, 들어가도 될까요? 집사의 목소리였다. 잠깐만요. 나는 재빨리 소파로 갔다. 윤재혁은 침대에 누웠다. 들어오세요. 집사가 들어왔다. 내일 병원 정기 검진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사가 나가고 우리는 다시 마주봤다. 아까 그 이야기. 윤재혁이 말을 꺼냈다. 나중에 해요.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다. 일단 계획부터 세워요. 그래. 그가 웃었다. 내 현명한 파트너.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짰다. 윤태준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 증거를 찾는 방법,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절대 무리하지 마. 윤재혁이 당부했다. 위험하면 바로 나와. 알았어요. 약속해. 약속할게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꼭 성공하고 돌아올게요. 일주일 후였다. 윤태준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회였다. 나는 박 실장을 만났다. 정말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위험합니다.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해야 해요. 박 실장은 한참 나를 쳐다봤다. 도련님이 당신을 많이 신뢰하시는군요. 저도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건넸다. 이게 윤태준 시집 구조도입니다. 서재가 2층에 있어요. 그곳에 금고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나는 모든 걸 외웠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윤태준이 출장을 떠났다. 나는 강 여사에게 거짓말을 했다. 마님, 잠깐 친정 다녀와도 될까요?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래. 강 여사는 별 관심 없이 말했다. 빨리 다녀와. 나는 집을 나섰다. 박 실장이 차를 대기시켜놨다. 윤태준의 집으로 향했다. 30분쯤 걸렸다. 강남의 고급 빌라였다. 들어가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네. 나는 숨을 고르고 내렸다. 빌라 정문으로 갔다. 경비가 나를 봤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준비한 대로 말했다. 윤태준 상무님 집에 택배 왔어요. 택배? 네, 여기요. 나는 가짜 택배 상자를 보여줬다. 본인이 직접 받으라고 하셨대요. 경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지금 상무님 안 계신데요. 네. 나는 놀란 척했다. 그럼 어떡하죠? 분명 오늘 받으신다고. 잠깐만요. 경비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들키는 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경비가 전화를 끊었다. 집사님이 받으신대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현관에서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택배 주세요. 여기요. 나는 상자를 건넸다. 집사가 받아들고 돌아섰다. 실례지만 나는 재빨리 말했다.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급해서요. 집사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저쪽 끝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가 보였다. 끝에 서재가 있을 것이다. 조용히 걸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서재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다. 불을 켰다. 책장이 가득한 방이었다. 책상 뒤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 저 뒤에 금고가 있다고 했지. 나는 그림을 들어 올렸다. 과연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박 실장이 알려준 번호 0-8-2-6. 윤태준의 생일이었다.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 서류와 USB가 있었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재혁 제거 계획. 트럭 운전사 매수 -5억. 사고 일시 XX월 XX1. 병원 관계자 매수 명단. 모든 게 적혀 있었다. 윤태준이 직접 쓴 것이었다. 이거면 충분해. 나는 서류와 USB를 가방에 넣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남자 목소리였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윤태준이었다. 출장 일정이 취소됐나 보다. 이게 누구야? 윤태준이 서재로 들어왔다. 윤재혁이 아내. 여기서 뭐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게 금고를 열었네. 윤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뭘 훔친 거야?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거짓말. 그가 내 가방을 낚아챘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다. 윤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한 짓이잖아요. 나는 용기를 냈다. 재혁 씨를 죽이려고 한 거. 닥쳐. 윤태준이 소리쳤다. 넌 이제 끝이야.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야. 나요. 나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의 힘이 셌다. 집사. 윤태준이 소리쳤다. 경찰 불러. 도둑이 들었어. 나는 절망했다. 이대로 끝인가. 그때였다. 손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고개를 돌렸다. 서재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휠체어가 아니었다. 두 다리로 서 있었다. 윤재혁이었다. 재혁? 윤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내가 어떻게 놀랐어? 윤재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넌 내가 평생 못 일어날 줄 알았지? 이게 무슨... 나 멀쩡해. 윤재혁이 서연의 손을 잡아 빼냈다. 3달 전부터 걸을 수 있었어. 다만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왜냐고? 그가 윤태준을 노려봤다. 내가 또 뭘 할지 몰라서. 윤태준은 뒷걸음질 쳤다. 형, 오해야. 오해? 윤재혁이 비웃었다. 증거가 다 있는데? 그가 서연이 찾은 서류를 들어 올렸다. 내가 직접 쓴 거잖아. 사고 계획, 매수 명단, 모든 게 다. 이건 경찰한테 넘길 거야. 윤재혁이 차갑게 말했다. 넌 감옥에 갈 거고 다시는 나오지 못할 거야. 바로 그때였다. 윤태준이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총이었다. 움직이지 마. 윤태준이 총을 겨눴다. 서류 내놔. 미쳤어? 내놔. 그가 소리쳤다. 안 그러면 쏜다. 윤재혁은 서연을 뒤로 감쌌다. 나한테 쏴. 재혁아. 서연이 소리쳤다.
괜찮아. 윤재혁이 속삭였다. 내가 지킬게. 감동적이네. 윤태준이 비웃었다. 하지만 소용없어.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쾅!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총 내려놓아. 윤태준은 당황했다. 어떻게? 박 실장이 신고했어. 윤재혁이 말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게 계획이었어. 너를 잡기 위한. 경찰들이 윤태준을 체포했다. 윤태준,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 윤태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의 고함이 복도에 울렸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모든 게 끝났다. 윤재혁은 서연을 꼭 안았다. 괜찮아?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어. 잘했어. 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잘했어, 서연아. 당신도. 서연이 그를 올려다봤다. 걸을 수 있었던 거야? 응. 언제부터? 석 달 전. 윤재혁이 설명했다. 감각이 서서히 돌아왔어. 물리치료 덕분에. 그리고 그가 서연을 봤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응. 그가 미소 지었다. 당신이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이 나를 일으켰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다. 한 달 후, 윤태준은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YJ그룹은 다시 윤재혁이 이끌게 됐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무사한 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다. 역시 내 손자야. 잘 이겨냈구나.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서연을 봤다. 이 며느리 덕분이지. 아니에요. 서연이 얼굴을 붉혔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윤재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직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거야. 당신이 나를 일으켰어. 강 여사도 달라졌다. 서연아. 네, 마님.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했어. 못되게 굴어서. 괜찮아요. 서연이 웃었다. 이해해요. 그날 저녁, 윤재혁이 나를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다. 왜 여기 온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옥상에는 수많은 꽃이 피어 있었다. 장미, 튤립, 백합. 언제 준비한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그가 수줍게 웃었다. 당신 좋아할까 싶어서. 너무 예뻐요. 나는 감탄했다. 정말 예뻐. 서연아. 윤재혁이 내 앞에 섰다.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처음에는 계약이었어.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돈으로 당신을 샀지. 그것 때문에 계속 미안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지금은 달라. 내 마음이 진짜야. 나도. 나는 고백하려다 말했다. 먼저 할게. 윤재혁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재혁 씨? 한서연.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요.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가짜였어. 이번엔 진짜로 하고 싶어. 당신을 진짜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해, 서연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도, 나는 흐느꼈다. 나도 사랑해요. 그럼 대답은? 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네예요. 윤재혁이 일어나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왔다.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다. 어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다. 동생은 누나 자랑을 했다. 우리 누나 정말 멋있어.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섰다. 윤재혁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는 두 다리로 단단히 서 있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주례가 말했다. 신랑 윤재혁 씨, 신부 한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윤재혁이 또렷하게 대답했다. 신부 한서연 씨, 신랑 윤재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나도 대답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십시오. 윤재혁이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축하해줬다. 이건 가짜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진짜 결혼이었다. 진짜 사랑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갔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빌렸다. 바다다. 나는 신이 나서 뛰어갔다. 조심해. 윤재혁이 따라왔다. 넘어지면 어떡해.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잡아줄 거잖아요.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행복해? 윤재혁이 물었다. 당연하죠. 나는 웃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가 나를 안았다.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윤재혁이 물었다. 글쎄요. 나는 생각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얼굴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그냥 당연한 일상이요.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윤재혁이 미소 지었다. 그렇게 살자. 약속해요? 약속해. 그날 밤, 우리는 펜션에 누워 별을 봤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다. 저기 별똥별. 나는 소리쳤다. 소원 빌어요. 뭐 빌었어? 비밀이에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그래. 당신은 뭐 빌었어요? 나. 윤재혁이 나를 봤다. 당신이 계속 웃었으면 좋겠어. 에이. 나는 그를 툭 쳤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괜찮아. 그가 웃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다.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윤재혁이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윤재혁이 답했다. 앞으로 회사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았다. 직원 복지를 늘렸다. 회사는 점점 좋아졌다. 나도 일을 시작했다. 회사 산하 재단에서 일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학교를 못 다녀요. 직원이 설명했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나는 그 아이네 집을 찾아갔다. 좁은 월세방이었다. 예전 우리 집 같았다.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했다. 한서연이라고 해요. 아, 네. 아이 어머니가 놀라며 맞았다. 회장님 부인이시라면서요?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웃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 아버지는 암 투병 중이었다.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도 예전에 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때 누군가 도와줬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아이네 가족은 재단의 도움을 받았다. 아버지는 수술을 받았다. 아이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울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웃었다. 힘내세요. 이런 일이 계속됐다. 나는 매일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을 도왔다. 보람 있어? 어느 날 윤재혁이 물었다. 네. 나는 활짝 웃었다. 너무 보람 있어요. 다행이다.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행복해. 당신도 행복해요? 당연하지. 그가 나를 안았다. 당신이랑 있으면 매일이 행복해. 1년이 지났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임신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축하드려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네. 의사가 웃었다. 8주 됐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눈물이 났다. 윤재혁도 울고 있었다. 우리 아기야. 그가 내 배를 쓰다듬었다.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응. 나는 눈물을 닦았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가 웃었다. 꿈 같아. 우리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알렸다. 모두가 기뻐했다. 손주라니. 할아버지가 환호했다. 얼른 봤으면 좋겠구나. 축하해, 서연아. 어머니가 나를 안았다.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떨려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하지. 어머니가 격려했다. 넌 강한 아이야. 임신 기간은 힘들었다. 입덧이 심했다. 배가 점점 불러왔다. 하지만 행복했다. 아가야. 나는 매일 배에 대고 말했다. 엄마야. 아빠는 멋진 사람이야. 너도 만나면 좋아할 거야. 윤재혁은 헌신적이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해줬다. 밤에 발 마사지도 해줬다. 고마워요. 나는 감사했다. 당연한 거야. 그가 웃었다. 우리 아기 엄마인데 10달이 지났다. 드디어 출산일이 됐다. 나는 진통에 신음했다. 힘내, 서연아. 윤재혁이 내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힘들어요. 알아.
그가 이마에 키스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아기 곧 만날 수 있어.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들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아기. 나는 울었다. 우리 아기.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작고 예쁜 아기였다. 안녕, 아가야. 나는 속삭였다. 엄마야. 윤재혁도 울고 있었다. 우리 아들. 그가 아기를 쓰다듬었다. 정말 잘생겼다. 닮았어요. 나는 웃었다. 아빠 닮아서.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지었다. 윤서준. 희망이라는 뜻이었다. 서준아. 윤재혁이 아기를 안았다. 아빠야. 너 때문에 아빠가 됐어. 고마워.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우리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나는 걱정했다. 당연하지. 윤재혁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서준이 최고로 행복하게 키울 거야.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라면 할 수 있어요. 서준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어느새 3살이 됐다. 엄마. 서준이가 뛰어왔다. 왜? 이거 봐. 그림을 보여줬다. 우리 가족이야. 그림에는 3명이 그려져 있었다. 아빠, 엄마, 나. 잘 그렸네. 나는 아이를 안았다. 우리 서준이 천재야. 헤헤. 서준이가 웃었다. 윤재혁이 퇴근했다. 아빠. 서준이가 달려갔다. 아빠 왔어? 윤재혁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나도. 세 식구는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보. 윤재혁이 나를 봤다. 왜요? 행복해? 당연하죠. 나는 웃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저도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준이도 함께 웃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나는 깨달았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집안 빚 때문에 하반신 불구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남편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했지만 진심으로 남편을 대했어요. 그 진심이 남편을 일으켰고 우리를 진짜 부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주세요. 그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들어도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인생은 말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